아마 여러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런 표를 본 건 처음일 거예요. 그동안에 뭐 드론 기술이 혹은 뭐 블록체인이 뭐 인공지능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다른 선생님들께 배우고, 저는 이른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본격화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인류 역사상 경제발전의 역사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사였습니다. 예외 없어요, 어느 나라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빈부격차가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여러분 다 이건 알고 있을 거예요.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줄어듭니다.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바로 여러분가 그 줄어드는 것을 아니면 변혁이 되는 것을 고스란히 몸으로 체험해야 될 가장 힘든 세대가 될 것이다.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정책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죠.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런 역사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이래요. 이게 옛날에 다 못 살던 시절의 그래프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그 나라의 그래프가 이렇게 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피케티가 하는 말이 맞아요. 노동소득이 결코 자본소득을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면 정말 천국 같은 나라겠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사람도 약간 나아지지만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게 사실은 경제 발전의 보편적 결과입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이 보태지게 되면, 이건 많이 보던 그래프죠.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양의, 엄청난 질적인 디지털 변혁이 일어나서 모든 산업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IT 업종뿐만이 아니라, 그건 4차 산업혁명이 아니죠. 모든 제조업, 모든 물류, 서비스, 여기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긴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이죠.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2장 준비했어요. 옛날에는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 못 따르면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했어요. 이제는 4차 산업혁명 못 따라가면요, 새로운 디지털 디바이드에 진입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이후의 경제는 위너 테이크스 올이다. 앞서가는 기술을 가진 기업, 개인, 나라가 이익의 시장의 90%를 먹는다. 나머지 가지고 2등, 3등, 4등이 나눠 가지는 극심한 위너 테이크스 올의 승자 독식의 세상에 진입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자리는 이렇게 된다. 왜냐? 이건 많이 보던 거예요. 이건 아는 거니까 그림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다 로봇화되고 자동화돼서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거기에 더해서 왜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느냐? 시간이 걸려서 변화하는데 결국 신기술은 기업이 채택해야 상용화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채택될 때까지 사회적 저항이 있는데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 이것이 클 것이다. 그리고 전기 전자 분야에서도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은 이미 가능한 수준에 거의 다 와 있죠. 여러분 나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근데 왜 상용화가 안 될까요? 사회적 관습에 우리의 윤리관이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자동차를 자율주행을 하다가 일로 가면 2명 죽고 일로 가면 5명 죽어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덜 죽이는 방향으로 얼른 핸들을 틀어야지요.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근데 그걸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입력을 하려고 그러면 누가 그걸 결정해요? 덜 중요하다고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윤리죠. 생명윤리. 여기에 걸려서 상용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만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그 논쟁하느라고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기술 개발보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가 가능합니다. 엘빈 토플러는 일찌감치 이런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각종 이해관계 집단의 이해를 조정하는 게 힘듭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카카오 택시 다 쓰고 있고, 그런데 왜 자동차 공유경제 서비스를 하는데 택시기사들이 전부 반대하니까 도입 여부를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왜 우버가 우리나라만 안 돼요? 다른 나라는 다 되는데. 왜 원격 진료가 안 됩니까? 의사 선생님들 덕분이죠. 그분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고 결사반대를 하니까, 로비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현대판 적기졸의 얘기입니다. 얘기를 하면 길어져서 지금 시간상 다 생략을 하는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동차 만들었을 때 사람 걷는 속도로 자동차를 운영하게 하니까 자동차가 발명된 영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발전을 못했어요. 독일로 다 넘어가 버렸죠. 현대판 적기존에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했고요. 결국은 이 표만 보시면 됩니다.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속도를 좌우하지 않는다. 결국은 질서와 제도가 그 속도를 좌우할 것이고 마지막에 상용화되는 것은 기업이 비용 대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한 시점이 상용화되는 시점이고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 그 기술에 관한 현실화되는 시점이다. 이걸 머릿속에 넣고 공부해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들을 기술이 생활 적용되지 않는 이유들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일자리는 어디서 창출이 되느냐?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창출이 되는데 기존에 없던 새로운 욕구가 일자리를 창출한다. 원시대 때는 사진을 찍고 싶은 욕구가 없었어요. 기껏해야 초상화에 그렸죠. 중세까지. 사진기가 발명이 된 다음부터 급속하게 스마트폰까지 오면서 요즘에는 밥 먹기 전에 사진을 찍는 걸 버릇처럼 하죠. 맛있는 음식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사진부터 찍잖아요. 새로운 욕구가 생겼죠.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처음에 방직기가 발명이 됐을 때 대량 실직이 일어나니까 기계 파괴 운동이 벌어졌는데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그러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이 다 원시적인 형태의 그런 현대적인 형태의 이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자리가 이런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걸 이 러다이트 운동을 하던 근로자들이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기계공학이나 그러니까 기계를 만드는 기술이나 유지 개발하는 기술 혹은 대량 생산을 하게 되니까 회계학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경영학이 발전하고 이게 가능하려면 공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변화를 이 시절에 상상이나 했겠느냐고요. 이런 일자리가 생긴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4차 산업 초기에 혁명 초기에 예측할 수 있는 건 인간의 상상력에 한계가 있다. 모른다. 뭔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진화하는 욕구가 이를 창출할 거다. 지금은 과도기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만 지금 왓슨 같은 그 AI에서 의사와 협진 체계를 구축해서 가는데 지금은 AI가 도움을 주는 단계죠. 이게 조금 더 진화하면 인간보다 훨씬 더 우수한 진단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지금은 책임을 져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최종 결정은 하도록 하지만 데이터를 최종 결심은 의사가 하도록 하지만 일정 수준이 지나면 이제 초지능이 지배할 것이고 그 시대가 오면 인간은 거의 할 일이 없어지게 된다.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아마 이 표가 제일 유용할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발전하는 순서죠.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고 안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욕구, 스스로 영성의 단계에 도달을 해서 자아의 성취감을 느끼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 단계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지금부터 가늠을 해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해서 먹고 살 건지가 해답이 나온다. 그런데 오늘 그걸 예측하는 게 주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세상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야 그런 세상에 대비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벌써 6시 반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여주고 듣고 싶으면 한 번 더 불러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리 늦었지만 그래도 질문 답변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 때문에 좀 실패를 했어요. 아마 이게 우리 그 세미나 시간을 한 3시간 정도는 늘려놨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아마 지금 질의응답을 하면 여기 앞에 교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가도 우리 교수들도 참 질문이 많다.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우리 여러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질문도 그죠? 아마 우리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오늘 저녁 아마 날 새도 아마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질문 한두 개 정도만 우리 처리하시고, 왜냐면 지금 저 밖에 또 교수님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오 교수님이 이 어떤 톡이나 같이 톡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오늘 들은 내용들, 그리고 우리 학부의 이 내용을 다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보면서 질문을 던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기회로 연장을 확장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장소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한 5분 정도 10분 내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양해를 부탁하고, 제가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여기 질문을 꼭 오늘 우리 오 교수님을 통해서 얘기를 드려야겠다. 잘 생각해서 한 분 내지 두 분 우리 학생의 얘기만 듣고 나머지는 우리 제가 SNS 여기서 상에서 저기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목요일 저녁 때 수업을 합니다. 수업 장소는 어디에서? 거기가 어디죠? 그게 공학관 옆에 저 밑에 건물. 예, 창의관. 창의. 융합관이지, 융합관 말씀하시죠? 아니, 내가 건물 이름을 모르는데 하여튼 공대 건물 저쪽 밑에 쪽으로 제 수업하는 데가 목요일 날 저녁 7시부터 있으니까요. 수강 신청 안 하고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질문해도 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글로 찾아오시면 되고요. 제 연구실은 저 미래융합기술관 305호입니다. 그러니까 글로 오시면 얼마든지 저하고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정도로 하고, 그럼 질문 한두 개 받고. 우리 이거 지금 얘기하시죠. 우리 꼭 이 질문은 좀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거는 한번 좀 얘기 듣고 싶다. 이런 학생 질문. 저 끝에 우리 학생을 좀 지명을 하겠습니다. 저 마이크를 좀 주시겠어요? 네.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하나 궁금한 게,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아까 강의 초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핵 개발을 한다고 해도 이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이제 제재하려고 해도 그걸 이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이제 뉘앙스로, 아까 강의 초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핵 개발을 하게 된다면 국제사회가 이제 제재를 하게 돼도 우리나라가 이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셨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양상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이제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수 시장이 그렇게 큰 중국조차도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과연 그런 제재를 이겨낼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좋은 질문했어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풍부한 사례를 들지 못하고 넘어왔는데 정확히 찝어내서, 아마 깊이 제 강연에 몰두했던 분들 중에 대다수는 그 점에서 조금 마음이 걸렸을 거예요. 미국 사람이 쉽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극복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그죠? 예, 국제사회에서 제일 높은 편입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그 제재를 이겨낼 수 있을까? 저 학생 질문이 요지가 그거예요. 그죠? 예. 고맙습니다.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이 우리 경제 제재를 정말 치사하게 느껴질 정도로 했죠. 어떻게 등치 큰 나라가 저렇게 치졸하게 하냐. 그때 우리를 제재했던 4개의 품목을 기억합니까? 다 기억하죠? 첫째, 우리가 제일 타격받은 게 뭐죠? 관광객 안 보낸 거죠? 예. 그 다음에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중국에서 롯데가 쫓겨났죠? 거의 사실상 쫓겨난 셈이죠? 지금 사업 다 접었습니다. 거의. 그죠?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제일 안 팔린 거? 화장품. 한국 화장품인가가 제일 크게 피해를 주식값이 엄청 떨어졌죠, 그때? 예, 중국에서 거의 장사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
제조업하고 관계된 품목이 있다면 자동차 배터리. 아, 기억나세요? 예, 그 정도였죠? 그거 외에 중국이 우리에게 제재했던 품목 기억나는 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생각날 리가 없어요. 제재를 못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우리와 중국이 교역하는 품목은 수천 수만 가지죠? 그런데 그 중에서 왜 요 4개 외에는 그렇게 정말 엄청나게 우리를 제재하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4개 외에는 없을까요?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더 제재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했을 거예요. 야, 중국이 수출하는 품목의 상당한 비율이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핵심 부품, 반제품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완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무역 전쟁으로 비유하게 되면 우리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중국도 같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제재를 못한 거죠. 아마 이렇게만 설명을 드려도 오케이.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다 짐작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그래서 추상적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경제력이 우리를 제재하면 국제사회가 다 불편을 겪을 수준에 이미 와 있다. 이거는 결코 과장된 평가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까 그 평가는 퍼거슨이라고 하는 과학자의 평가예요. 그것도 뭐 평범한 일개 과학자가 아니라 상당한 경륜을 가지고 국제질서에 정통한 모든 자료를 다 입력해 놓은 분의 평가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되겠어요? 네. 아마 이 고맙습니다. 신문 기사문의 이 표지만 보면 많이 불안하죠.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할 내용들을 우리 오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제 마지막 한 명 꼭 이거는 꼭 오늘 해결하겠다. 예. 요 앞에 있고 어느 학생? 우리 요 앞에 학생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요. 다음에 한번 또 오 교수님을 찾아서.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서서 한번 질문을 네? 할까요? 여기도 우리 서 있는데. 예.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퍼거슨 보고서가 그 건 때 나온 보고서잖아요. 그래서 전제 자체가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핵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일 때 나온 그런 보고서인데 계속 이런 진보 정권이 유지된다면은 그 퍼거슨 보고서에 대한 그 실용성이 뭐 좀 떨어지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2015년도는 이른바 박근혜 정부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 학생의 의문점은 지금 정부에서도 이게 가능한 발상이냐. 지금 정부는 핵 개발도 안 하고 미국에 전술핵을 갖다 놓는 데에도 부정적인 정권인데 저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아마 질문의 핵심이 그거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제가 철지난 3년이나 된 퍼거슨 보고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정부에서는 저런 일이 거의 발생할 확률이 적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핵 개발론자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저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의 심층부가 저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관점에서 소개를 드린 거예요. 정권은 유한합니다. 정부는 무한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집권하고 있는 이른바 좌파 정부에서 이른바 집권당 대표하시는 분이 20년을 더 집권하겠다. 뭐 심지어는 20년 갖고도 안 된다. 50년 집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글쎄요. 표를 주는 건 여러분입니다. 국민들이죠. 그죠? 네. 정책을 잘하면 20년 아니라 200년도 맡길 수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지금처럼 정말 어려운 분들이 어려워지는 경제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계속되면 민심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데 미국은 아마도
그런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파 정권이 대한민국에 등장하게 될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등장하게 되면 저런 논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저게 미국발 보고서니까요. 그래서 제가 퍼거슨 보고서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답변이 됐어요? 네. 자,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